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보기엔 나이가 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제 나이가 되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중년층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게 40대인 것 같아요. 그 40대도 이제는 끝자락만을 남겨두고 있으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자면 나이가 있는 편인데다 제게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까지 있어서 웬만큼 인생 경험은 해본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꼭 다 좋은 것도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정말 이제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정말 죽을 만큼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몸으로 10달 동안 품고 낳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버텨왔네요. 아마도 자식이 없었다면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를 진작에 느꼈을 거예요. 지금처럼 자립하지도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 살아보려는 노력조차도 하기 힘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조차 시작하지도 못했겠죠. 사실 제가 한참 힘들 시절에는 이렇게 힘든데 자식이라는 제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딸려있는 것이 너무나 짐처럼 느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지금은 아들에게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크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쯤 이야기했으면 도대체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정말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지금처럼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일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엄마께서는 정말 일자리를 힘들게 구하셨다고 해요. 그조차도 제가 너무 어릴 때라 마냥 조부모님께 저를 맡겨만 둘 수도 없다는 생각에 육아를 병행할 만한 일을 찾느라 지금으로 치면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을 전전하셨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자라온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외로웠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가끔 형제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가도 아니야,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형제까지 있었으면 더 가난했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가난은 저와 엄마를 힘들게 했었죠. 옷이나 신발, 물건들조차 사촌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물려받아서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행색인지라 그 시절에는 누구 하나 특출나게 잘 사는 집안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저와 대놓고 친구를 하는 건 다들 꺼려했던 것 같아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이라든가 눈이 마주치면 불편한 듯 바로 시선이 옮겨지는 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어요. 상처받아야 마땅할 일이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때쯤에야 제 처지가 완벽하게 인식되더라고요. 가난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사귀는 걸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친구랑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데 그 예민한 나이에도 친구 사귀는 걸 포기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꿈같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난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모두 그 애랑 친해지고 싶어 했는데 그 애랑 어쩌다 보니 짝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반 애들은 저랑 짝이 된 소영이를 안타까워하는 척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소영아, 내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짝 바꿔줄까? 네가 지선이랑 무슨 짝이야. 너무 안 어울린다.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라도 애들은 소영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른의 눈으로 애들을 볼 땐 애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것 같아도 사실 그 시절에 내가 어땠는지를 돌이켜보면 금방 생각이 날 거예요. 애들은 소영이가 입고 오는 비싸고 예쁜 옷, 친하게 지내는 애들한테 나눠주는 비싸고 맛있는 간식들, 예쁜 머리핀이나 고급 필기구 같은 걸 동경하며 그 애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죠. 물론 그 애의 인기에는 그런 물질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라지 않아 맑고 밝은 성격도 한몫했어요. 솔직히 몇 살이나 먹었다고 그 나이에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날 리도 없고 아이들 보는 눈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저도 당연히 소영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그 애와 제 사이에는 차마 넘볼 수도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한마디로 인해 제 인생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왜 그래? 지선이랑도 사이좋게 지내자. 처음에는 가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소영이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지선아,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옷이랑 신발을 신으면 애들이 무시하기가 쉬워. 우리 집에 내가 잘 안 신은 새 신발이나 새 옷들이 많거든? 너가 좋다면 좀 나눠줄게. 그래도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안 쓰는 것들이니까 오히려 친구 선물로 준다고 하면 좋아하실걸? 저는 그렇게 그 애가 안 쓰는 물건들을 받아 쓰게 됐어요. 다 하나같이 새 것에 가까운 것들이고 저희 집 형편에는 꿈도 못 꿀 좋은 물건들이라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쟤 소영이랑 다니더니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옛날에 그 지선이가 아니네. 처음에는 질투나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이 점점 저에게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소영이 덕에 남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다 그 친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남들과 있을 때는 떳떳해도 그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비위를 다 맞추게 되고 완전한 을처럼 굴게 되더라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정말 미숙한 생각이었지만 그땐 그게 저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시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데다 친구마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변덕스러운 지 기분을 다 맞춰주는 저를 소영이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어요. 한참 사춘기인 감수성 예민하고 감정기복 심한 친구를 맞춰주느라 저는 제 사춘기는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고 정신 차려보니 학창시절은 끝나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소영이와의 관계도 끝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소영이는 계속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쭉 이어졌어요. 20살이 되고 처음으로 단 둘이서 술을 먹던 날 용기 내서 물어볼 정도로 그 이유가 궁금했죠. 근데 소영아, 너는 왜 나를 좋아해? 난 너한테 받기만 하는데. 그거야 네가 날 좋아해주니까 그렇지. 나도 네가 좋아. 나야 그렇다 쳐도 널 좋아하는 친구는 나 아니어도 많잖아. 걔는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좋은 거야. 좋은데 이유 있어? 좋은데 이유 없다는 말은 참 흔한 말이지만 그 말만큼 이해 안 가는 말도 없더라고요. 좋은데 이유가 없으면 왜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는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낼 수 있는 용기는 거기까지였어요. 혹여나 우정의 흠집이라도 갈까봐 차마 그 이상 따져 물을 엄두까지는 안 났거든요. 그렇게 찜찜하게 이야기를 마친 후 당연히 대학이 갈라지면서
소영이와 함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소영이는 그럴수록 제게 더 집착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인기가 없을 애는 아니니 저한테 보이는 애정이 집착이라는 건 단순히 제 착각이고 오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영이가 제게 보이는 애정은 우정, 그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저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도 알고 싶어 했고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길 원했죠. 그러지 않으면 금방 토라지는 성격 탓에 저는 어쩌다 실수로 이야기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쩔쩔매야만 했어요. 그때 그런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건 학창시절 내내 소영이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과 그 애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꽤 외로웠을 거란 생각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해서 그 애의 부탁이라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게 없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학에 가서 성인이 된 즐거움을 만끽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 학기 한 학기가 다 학자금 대출로 남는 제게는 그렇게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덕분에 공부도 꽤 열심히 해서 취직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곳에 하게 됐어요. 난 좋겠다. 벌써부터 일도 하고. 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큰일이야. 그래도 넌 여유가 있잖아.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아. 친구는 저를 부러워했지만 사실 저는 친구가 부러웠어요. 저는 갚아야 할 빚도 있었고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데 비해 친구는 별로 걱정이 없어 보였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집이 잘 사니 경제적으로도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관심사가 많이 달라졌죠. 친구는 청춘답게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며 젊음을 즐겼지만 저는 제 뒤에 바짝 쫓아오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일과 투자 등에 관심을 가졌어요. 친구가 남자친구를 4명쯤 갈아치울 때 저는 연애 같은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잡아먹는 사치라고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누가 마음에 드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너는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일만 했다가는 크게 후회한다? 일이라는 건 어차피 평생을 해야 하는 거지만 연애는 젊을 때나 많이 해둘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람을 좀 많이 만나둬야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뭐 그렇긴 하지만 내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가 이상한 남자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그래서 말인데 남자 소개 안 받을래? 어? 갑자기? 주변에 누구 괜찮은 사람 있어? 아, 사실은 너 찬성이 알지? 전에 나한테 고백했다고 했던 애. 걔가 사람은 참 괜찮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귀고 싶진 않고 그런데 뭔가 이대로 보내버리자니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 너라도 마음 잘 맞고 마음에 들면 잘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 들어본 것 같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차였던 친구랑 잘해봐. 남자 쪽도 이런 만남은 싫어할 것 같고 너를 좋아하는데 네가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 많이 상처받을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얘기 잘해놓을 테니까. 걔한테 당연히 처음부터 여자 소개시켜준다고는 안 할 거야. 거절하지 말고 일단 만나봐봐. 요즘 같은 세상에 찬성이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들다 진짜. 뭔가 이런 식의 만남은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것 같아 극구 거부했지만 친구는 꽤나 고집스럽게 만남을 성사시켰어요. 둘이 만나는 줄 알았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찬성씨를 부른 거죠. 안녕하세요. 소영이 친구 지선이라고 합니다. 아, 제일 친한 친구 사이시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소영이가 알게 모르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바람에 그날 저는 찬성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고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됐어요. 사람 보는 눈이 제법 까탈스러운 소영이답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왜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는지 이해도 안 갈 정도로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데 상냥하고 배려 있는 성격까지 놓치기 아까운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아, 근데 찬성씨 말이야. 사람 정말 괜찮던데 받아줄 생각은 없어? 걔는 다 좋은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연애는 확 꽂히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걔랑 있으면 편하기만 해. 왜? 네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 사람 진짜 괜찮아 보이던데 너 좋아한다는데 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너 소개시켜 준 거잖아. 너랑 잘해봤으면 해서. 안 그래도 너 연애 경험 없어서 사람 보는 눈도 없는데 괜히 어디 이상한 사람한테 코 깨어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하고 만나. 난 이제 하도 많이 만나봐서 척하면 척 눈치가 백단이라니까. 나 못 믿어? 믿어, 믿지. 근데 일단 알겠어. 상대방이 친구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소영이는 어떻게 설득한 건지 찬성씨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를 좁혀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고 소영이의 적극적인 푸시로 인해 연애까지 꼴이 나게 됐죠.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서 안달이었구나 싶을 만큼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같이 설레고 벅차는 감정에 별 볼 일 없는 제가 꼭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찬성씨랑은 성격도 잘 맞아서 생각보다 오래 사귀게 됐어요. 설렘에서 시작된 관계지만 둘 다 무난한 성격에 모난 구석도 없다 보니 장기 연애로 이어졌죠. 처음 시작한 연애였지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어요. 유일한 문제는 여전히 저희 사이에는 소영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였죠. 니네 싸웠어? 전화하니까 찬성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별거 아니야. 걔가 뭐라 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혹시나 싸웠으면 내가 화해시켜줄까 해서. 화해는 무슨. 그런 건 둘이 알아서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야,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 둘인데. 그래도 니네 이렇게 오래 가는 거 보면 내가 뿌듯하다니까. 나는 뭐 장기 연애보단 짧게 여러 명 만나자는 주의긴 한데 연애가 좋다면 좋은 거지. 좋게 말하면 저희에게 관심이 많은 거였지만 그 관심이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두 사람의 일에 과한 오지랖으로 선을 넘나들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원래 찬성씨는 소영이가 아니었으면 만날 일도 없었고 소영이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게 괜히 상기가 되어서 괜히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애를 3년이나 했는데도 그랬어요. 소영이가 간섭을 할 때마다 찬성씨가 온전한 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죠. 세월이 흘러 연애 4주년이 되었을 때 저는 찬성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도 안정적인 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희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소영이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직 20대인데 벌써 결혼을 하려고? 너 연애라고는 찬성이하고밖에 안 해봤잖아. 아직 청춘이 아깝지 않아? 옛날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막상 연애해보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오래 잘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 찬성이랑 헤어진다 해도 찬성이만한 남자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고 그런 남자가 결혼하자는데 청춘이 아깝다는 이유로 거절할 순 없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니네 소개시켜줄 때만 해도 둘이 결혼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기분이 묘하네. 마냥 기뻐하고 축하해줄 줄 알았던 친구의 반응이 이상했을 때 뭔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전 그냥 예상보다 빠른 결혼 소식에 당황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어요. 4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 신혼은 또 다른 느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결심이 들었어요. 마음도 왠지 모르게 안정이 됐고 안정이 되니 다른 일들도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2년쯤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다시 편안한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출장으로 지방을 내려왔다가 원래는 하루 자고 가려던 일정이 취소되어 밤늦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기절을 해서 남편에게 얘기도 못하고 집으로 가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평소랑은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문득 신발장을 내려다보니 익숙한 비싼 구두가 눈에 띄었어요. 제 친구가 자주 신던 브랜드 구두였죠. 순간 눈이 확 뒤집혔어요. 야, 니네 뭐야? 안방문을 확 열자 끌어안고 누워있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야, 출장 갔다며? 여보, 오늘 하루 자고 온다 하지 않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둘이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소영이가 집에 뭐 좀 전해주러 왔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잠깐 뭐?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 해? 피곤해서 같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려고 그래? 지선아, 일단 진정해봐.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화만 내면 어떡하니? 친구라는 인간이 그 와중에 저한테 훈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걔한테 절절매며 살았을 적에 뭔가 제가 별거 아닌 사소한 실수만 해도 제게 돌아오던 말투와 눈빛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저한테 그게 꽤 먹혔었죠. 제 세상에 걔밖에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 눈빛을 받으면 다시는 제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매번 내가 고칠게 하면서 사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이 꽤 단단해진 것 같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소영이가 제 인생에서 파이가 작아지면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소영이에게 얽매이지 않게 된 것 같았어요. 소영아, 그게 내 남편이랑 바람난 너한테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진짜 웃긴다. 뭐라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감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뻔히 보였는데도 그동안 다 넘어갔어. 네가 내 어린 시절을 구원해준 건 맞으니까. 근데 소영아, 이제 나 더 이상 그런 필요 없거든? 나를 동정하면서 네 자존감 채우는 어줍지 않은 구원놀이는 이제 너도 그만해라. 이제 우리 어른이잖아. 저 쓰레기는 굳이 네가 가져가야겠다면 가지고.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잖아.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관계를 끝내버렸어요. 제 인생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 친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남자 모두를 동시에 잃었죠. 당시에는 그보다 더한 절망 따윈 인생에 없을 줄 알았지만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던 당시에 제 뱃속에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끝난 줄 알았던 절망이 다시 시작되던 순간이었죠. 아이를 지울까 수천 번도 더 고민했지만 병원에서는 지우기에는 아이가 너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엄마를 잘못 만나 괜히 죄 없는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키워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쳤어? 그 애를 왜 낳아? 제정신이야? 애 낳기만 해봐. 난 양육비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으름장을 놨지만 그래도 멀쩡한 아이를 재울 수는 없었어요. 법학 전공을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서 믿고 그냥 아이를 낳았죠. 친정 부모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는 신세를 좀 졌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3달 정도 쉬다가 바로 직장에 복귀를 했어요. 아이 키울 돈을 벌려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날 때부터 아빠가 없는 것도 미안한데 적어도 저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김대리, 애 낳았다 그러지 않았어? 회사 관둔 줄 알았는데 뭘 이렇게 악착같이 돌아왔어? 회사에서는 저와 입사 동기였던 대리가 어느새 과장으로 승진해 있더라고요. 회사를 못 나온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구석 쪽에 처박혀 방치되어 있던 제 책상을 꺼내오는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김대리 쉬다 오니까 감 떨어졌나 봐.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쉬다 왔으면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약간 건망증처럼 깜빡하는 일이 잦아서 업무적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자잘한 실수가 늘었어요. 그럴 때마다 쉬어서 그렇다며 면박을 주는 직장 동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는지 몰라요. 정말 푹 쉬다 왔으면 모를까.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얼마 못하고 바로 복귀했는데 그걸 자꾸 놀다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쨌든 악으로 깡으로 다시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어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는 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나마도 낮에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못할 짓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고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제가 정신 놓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건 전 남편의 재혼 소식 때문이었어요. 실수인지는 몰라도 제 핸드폰으로 모바일 청첩장이 떡하니 날아오더라고요. 사진 속 주인공은 제 친구였어요.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그 옆자리에 제 결혼 모습이 겹쳐서 순간 소름 끼치게 싫더라고요. 결혼식에 찾아가서 깽판이라도 칠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지만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그 날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제대로 복수를 못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찜찜하더라고요. 괴로움에 몇 날 며칠 몸부림치다가 그냥 제가 잘 사는 게 복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일에서도 인정받고 야무지게 재산도 늘려서 자식을 잘 키워보자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때처럼 악에 받쳐있을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제 인생의 귀인을 만났죠.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연히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후배와 연락이 닿았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저희 회사 근처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만나게 됐어요. 워낙에 예뻐하던 친구라 너무 반가웠는데 뭔가 학창시절과는 다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뭐야, 너 너무 멋있어졌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벌었나 봐. 진짜요? 뭐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딱히 숨길 것도 없죠. 저 부동산 투자를 좀 했거든요. 근데 소질이 좀 있나 봐요. 그걸로 꽤 벌었어요. 어머, 진짜? 나도 관심이 있긴 한데 할 줄을 몰라서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마침 부동산 투자에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던 터라 후배의 말에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럼 저한테 시간 좀 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내가 애가 있어서 퇴근 후에는 좀 힘들고 점심시간에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네, 아니면 제가 집 근처로 갈게요. 선배네 아기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속성 과외가 시작됐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집 근처로 놀러온 후배에게 저희 아들도 몇 번 보여주고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죠. 선배, 근데 혼자서 아이 키우는데 외롭진 않으세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긴 한데 가끔 외롭긴 하지. 남들은 남편이랑 같이 아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좀 서러울 때도 있어. 학교 다니실 때도 워낙 그분이랑 친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네가 소영이를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별걸 다 기억하네. 그래도 요즘은 너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아들도 예뻐해주니까 외로울 틈이 없는 것 같아. 고마워. 당연히 기억하죠. 저 선배 좋아했잖아요. 어? 모르셨어요? 저는 더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선배 좋아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지 선배 옆에 붙어서 다니는 게 고작이었는데 고백하려고 용기 내려고 보니 선배한테 그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결혼해버리셔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민성아. 그래서 말인데요. 솔직히 저 지금 기회가 온 것 같거든요. 저랑 만나보실래요? 아니, 그게... 싫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후배의 고백에 순간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과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만큼 괜찮은 친구였어요. 저를 좋아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만약 알았더라면 안 만나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때 저를 좋아했다고 한들 저는 이혼녀인데다 아들까지 딸린 몸이라 염치 없이 그 고백을 받아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이혼했고 애까지 있잖아. 나랑 만나면 네가 힘들어져. 너 인기도 많은데 나 같은 조건 여자 말고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야 선배 곁에 있을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기회를 한번 주세요. 진짜 잘할게요. 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스쳤지만 저는 결국 후배와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는 와중에 기댈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후배는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줬어요. 피곤할 텐데도 매번 집에 들러서 육아도 같이 해줬고 힘들 때는 기대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줬죠. 나랑 있으면 그 흔한 데이트도 잘 못하고 이렇게 같이 애만 보고 있는데도 괜찮아? 걱정이 되어 물어보면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봐줬어요.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 행운인지 선배는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혼을 하고 다시는 남자를 믿지도 좋아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제 오산이었어요. 차라리 진작에 만나봤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육아 사이사이에 틈틈이 연애도 하면서 후배가 기뜸해준 대로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 투자도 몇 채 했어요. 작은 오피스텔로 시작해서 꽤 쏠쏠한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집 크기를 키워나갔죠. 그러는 동안 부동산 사장님들과도 친해졌고 어엿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었어요. 후배를 만난 뒤론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잘 풀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선배, 땡땡 아파트 아시죠? 거기가 위치랑 교통 다 좋은데 많이 낡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재개발 할 거라는 소문이 돌아서 미리 집을 봐서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알겠어. 내가 한번 보러 다녀올게. 후배가 이야기해서 집값이 안 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집을 보러 나섰어요. 원래는 집 보러 갈 때 행색이 너무 초라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꾸미고 가는데, 그날은 약속했던 시간쯤에 아이가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급하게 나가게 되어서 좀 몰골이 초라한 채로 갔어요.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서 가시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식이었는지 그 아파트는 낡을 대로 낡아서 집이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복도가 긴 아파트라 옛날 신혼적 생각도 나고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복도에서 딱 전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쳐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이렇게 초라하게 뛰쳐나온 날에 만나다니 참 인생 얄궂다 싶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터라 더 비교가 되었을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지선이 아냐? 너 잘 살고 있었어? 애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다더니 많이 힘든가 보네? 몰골이 이게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이쪽으로 이사라도 와? 여보, 제 행색을 봐. 무슨 이사는 이사야. 여기도 낡아서 그렇지 은근 집값 비싸. 보다마나 어디 집 청소나 하러 왔겠지. 저를 대놓고 꼽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부동산 사장님은 난처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아시는 분들이세요? 네? 아, 네. 뭐 그냥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둘을 딱 보면서 제게 호칭을 불러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체면이 좀 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 소리에 둘은 좀 놀랐는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사장님? 쟤 뭐 어디 장사라도 시작했어? 난 모르지. 나도 소식 끊긴 지 오래였는데. 여기 909호입니다. 일 보시죠. 저는 그 둘을 지나쳐서 보기로 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 둘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여긴 왜 눌러? 나 이 집 보러 왔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집을 보러 왔다고? 여기 우리 집인데? 맞아.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했었어. 그게 당신이었어? 여기 사시는 분들이세요? 얼른 열어주세요. 빨리 집 보여드리고 가게. 부동산 사장님도 짜증이 난 듯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둘은 쭈뼛거리면서 싫은 티를 내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둘은 몸치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살림하는 사람은 없는 건지 집골이 말이 아니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더 볼 것도 없겠네요. 저 이 집 계약 안 할래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상간녀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는 걸 봐버렸어요. 그걸 보니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일부러 집을 인위적으로 엉망으로 보이게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바꿨죠. 아니다. 그냥 계약할게요. 제가 이 집 사죠. 네? 정말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제가 말을 바꾸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동시에 전 남편과 상간녀 눈이 초조해지는 걸 봤어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제가 그 집을 사는 게 둘에게 안 좋은 일이라는 것만큼은 똑똑히 알겠더라고요. 저기 지선아, 내가 이 집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집 사서 좋을 거 없어. 너 내가 옛장으로 그나마 얘기해주는 거다? 너 이 집 사면 엄청 후회할걸? 낡아서 맨날 집값 떨어지는 곳인데 뭐하러 사? 그래. 같은 값에 살 거면 더 괜찮은 아파트도 많은데 뭐 이런 집을 사. 애도 키워야 하잖아.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파트 어디 사는지 민감하다던데 좀 좋은 데 사지 그래. 어머, 지금 니네 내 걱정해주는 거야? 내가 몰골은 이래 보여도 니네 걱정받을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실거주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니 그래도 이 집은 좀 아닌데? 왜 하필 여기야?
내 말 제대로 못 들었어? 투자 목적이라니까. 니네 사는 꼴 보니까 걱정은 오히려 내가 해줘야겠는데. 천년의 사랑인 양 바람까지 피워서 살면서 겨우 이 꼬라지로 사니? 이러려고 친한 친구 뒤통수 치고 같이 잘 살아보려던 아내 뒤통수 쳤어? 우리 지훈이도 제 아빠 이 꼴로 사는 걸 알면 울겠다. 울겠어. 뭐라고? 우린 너 위해서 말해준 건데 넌 겨우 이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 야, 나도 너랑 지낸 세월이 얼만데 눈치 백단이야. 난 네 표정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내가 이 집 사면 입장이 퍽이나 난처해지나 본데 연기한다고 모를 것 같아? 나도 그동안 당하고만 살아서 좀 억울하거든. 니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다면 먹이고 싶어서 말이야. 니네가 아무리 사정해도 난 이 집 계약할 거니까 집 뺄 준비나 해. 야, 지선아,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 어? 집은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사장님. 저를 뜯어 말리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부동산으로 갔어요. 집주인이랑 통화를 해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니 집이 워낙에 안 나가던 터라 두 사람은 냈던 전세금에서 월세를 싸게 깎아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나가게 되면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이 정도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으니 나가기 싫어했던 걸로 보인다고 했어요. 분명 잘 살던 집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모임을 통해 알아보니 아버지 쪽이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려먹고 이혼을 했고 그나마 어머니 쪽은 재산이 좀 있으신데 걔가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저희 가정을 파탄나고 결혼했다는 걸 알아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셨다고 해요. 전 남편 쪽도 잘 사는 집안은 아니니 둘이 그렇게 궁색맞게 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대뜸 저한테 청소일 하냐고 하더니 알고 보니 청소일은 본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리러 연락을 한 모양이었지만 어린 시절 콧대 높던 걔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쌓인 게 하나씩은 있었는지 도움 요청을 외면해서 이제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남편 뺏어서 사는 애가 잘 살기 바라는 건 욕심이지. 우리도 걔가 너 전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청첩장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그래도 너한테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돼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 네가 이렇게 연락 주니까 참 좋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 지선아. 그 일로 걔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진 듯 했어요. 그렇게 제 옆에 붙어서 자존감 채우더니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가족이며 친구들에게 외면받는 인생이 참 한심하고 불쌍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전 남편도 걔의 화려한 배경이나 콧대 높은 모습에 끌렸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으니 후회가 막심할 듯 싶네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아들 핑계로 저를 몇 번이고 만나고 싶어 했지만 칼같이 거절했어요. 아들에게는 새아빠가 생길 예정이니 지 살 길 사느라 애한테 관심조차 없던 헌아빠는 애한테는 안 보여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러게 자기 아들도 못 보고 살 짓을 왜 하는지. 결국 인생이라는 게 길게 보면 다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을 탐낸 인간들의 최후가 꼭 드라마 속 권선징악처럼 일어났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순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바보같이 살아왔나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는데 살아보니 제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거라고 느껴지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